요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나는 똑똑해서 저런 거 안 걸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전 사이비 종교에 여러 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끌려간 친구들도 봤고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진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보면서 지식 수준과 어떤 거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건데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이비 종교의 영어 버전은 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영어로는 컬트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컬트 집단이라는 것의 어원은 컬투스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인데 원래는 이게 재물 혹은 수학 혹은 신의 총애를 받은 인물들 이렇게 등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종교에 관련된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언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컬투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버해서 종교 활동에 혹은 어떤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원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 컬투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시발점이죠. 역사적으로 종교들이 시작을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치기 위해서, 유나이트하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한 컨트롤을 위해서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종교는 조금 달라요. 지금에 와서는 불교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독교, 천주교 그런 거 할 거 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연결되는 고리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종교 집단이 되었는데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컬트 집단은 좀 다릅니다. 컬트 집단은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주변과의 격리를 원합니다. 최근에 와서 종교 집단들이 주변과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주변을 격리를 하면서 너의 부모님 믿지 마. 네 친구들 믿지 마. 지금 정부가 너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의 격리를 원합니다. 왜? 교주의 나은 삶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조언이나 지침을 주려면 주변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니까 아까 정명석 씨가 했던 것처럼 모략이나 거짓말을 통해서 주변과의 단절을 만들고 나서 지도자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컬트 집단이 꼭 종교인 거는 아니에요. 보통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돈 혹은 섹스 아니면 성 혹은 권력 이 세 가지 중 모두와 혹은 몇 가지의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신격화되거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컬트라는 것, 사이비라는 것, 종교를 빼고 결국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따라서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주는 거야. 그 소속원들한테. 이 지도자를 따르는 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한테,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소속감을 주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 혹은 시민운동을 컬트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컬트는 종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정책이라든지 정치 등등도 포함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집단은 개인에게 높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시킵니다. 왜? 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념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려면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네 주변의 이념을 따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북한이죠. 북한. 컬트 집단은 북한.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도 컬트 집단입니다. 왜? 결국에는 사람들을 고립을 시켜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따르기 쉽게 만드는 체제를 만드는 걸 저는 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도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총 맞진 않겠지. 컬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컬트 집단 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계층을 구분하면서 오케이 로열 가드로 올려줄게. 내 시중 들게. 정명석 같은 경우는 내 시중 들게 해줄게라는 식을 통해서 계층 구분한다든지 너 몇 년도에 이 정명석 교에 들어왔어. JMS라는 교는 여러분들 나이를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지 않게 합니다. JMS 교는 어떻게 서로를 구분하냐? 너 몇 년도부터 JMS에 들어왔어. 선배 후배 기수를 나누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남자 여자를 나누고 이 정명석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겠어라면서 계층 구분을 시켜놓고요.
서로를 감시를 하게 하고 요게 중요한데 서로 핵심 업무를 알지 못하게 외부와의 분리를 만듭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각자 개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만약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하고 만나지 마. 왜? 부모님은 널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너를 나한테서 멀리 할 거니까. 주변에서 너를 나에게 멀리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교주 혹은 리더가 내세우는 가치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컬트라는 집단이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전도 세뇌 프로세스가 있어요. 전도 세뇌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세스는 신천지가 많이 쓰는 프로세스 중 하나죠. 내부 파괴. 너가 저 교회에 침투해서 친구들을 만들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 성경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네가 거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가족 전도나 친구 전도 같은 거를 통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한 전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 두 번째는 말이죠. 콜드 리딩. 내가 지나가는 이제 노상전도라고 하죠. 노상전도에다 요게 보면은 JMS 교회에 대한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정명석 씨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를 너무나 깨 맞춘다. 나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런 예언들도 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소름 돋치도록 잘 맞는 사람이다. 잘 맞춘 사람이다. 이거 근데 말이에요. 종교에서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것이고요. 마술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콜드 리딩과 핫 리딩이라고 합니다. 콜드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의 뭐 외모 같은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씩 던져보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걸 콜드 리딩이라고 하고요. 핫 리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페이스북을 찾아봐. 요즘 솔직히 이 사람의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만 알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콜드 리딩을 통해서 사람을 읽고 거기에서 라포 빌드업, 한마디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고 거기에서 대가를 내게 만들어서 희생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시간을 아까운데 내가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나에게 너무나 밸류가 있는 대화라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해서 여기에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자극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좀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만들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20대인데 지금 잘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를 자극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서 맞나? 내가 그런가? 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공감대 형성을 해요. 나도 그랬어. 나한테 날 믿고 따라와. 그러고 나서 같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으면서 이 너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공동체 참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속감이 형성이 되면 거기 안에서 문제는 나도 어느샌가 그 집단이 하는데 동화가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콜드 리딩, 핫 리딩을 통하면 그 정명석 씨가 한 마술, 나를 소름 끼치게 잘 아는 그 마술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말이에요. 약간 원래는 사람들이랑 너무 노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은 저만의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맞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나 사람들이랑 있는 것도 좋아하고 나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라는 효과가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넥션, 라포가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들으면 내 이야기 같은데 모든 게 내 이야기 같은 것 같은 효과를 반엄 효과라고 해요. 사실 이걸 반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줌인 줌아웃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최근에 이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이별 경험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안해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별은 연인과의 이별이 아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줌인 줌아웃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거를 이용하면은 요런 거 뭔가의 이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해도 내 돈과의 이별이 어제 있었는데 내 알리바바에 들어간 주식과의 이별이 어제 있었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되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동물이거든요. 이런 거 보인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고 subtle negative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혹시 강아지 안 기르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아 저는 강아지 안 기르는데요."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아지가 안 기르는 게 뭐 애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강아지를 기른다고 하면 "역시 제가 본 그대로군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호하게 던지는 거야. "사업가 아니시죠?" 이게 뭐야. 맞춘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맞춘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다음은 subtle prediction. 그냥 이거는 비 내릴 때까지 하는 기우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주식이 떨어집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사이에서 30 일이라는 기간 중에서는 주식이 떨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있겠지. 근데 누가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음 효과랑도 비슷한데 '아 이 사람이 주식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주식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맞춘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름 돋게 여러분들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효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의 네 가지 효과 중 하나인데 콜드 리딩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름 끼치게 맞춘 것 같겠지. 그냥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그렇게 콜드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간단한 커넥션,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subtle negative를 던져서 "이별하시지 않으셨나요?"라고 했을 때 "아 제가 최근에 연인하고 이별을 했습니다."라고 물어봤어. 그럼 물었잖아. 물고기를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라포를 빌드업을 합니다. 콜드 리딩, 핫 리딩으로 얻어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공통의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공통의 주제를 만들었냐? 이별에 관한 주제면 "저도 최근에 이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라포 빌드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저기 커피숍 가서 간단하게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케이크를 살 테니까 커피 한 잔 사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관한 고민을 나눠 봅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그마한 희생을 유도를 합니다. 왜? 나는 그럼 이 대화가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커피를 사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건 너무나도 나한테 유익한 대화라고 나 혼자서 이렇게 세뇌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가 약간 럭셔리 브랜드죠. 럭셔리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가가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값어치를 많이 냈으니까, 내가 비싼 값어치를 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런 것들처럼 자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대화를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만들게 바꾸는 게 바로 이 라포 빌드업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문제를 자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가 접근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나한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때 막 라포 빌드업을 하고 나서 얘기해서 "지금 사남 씨는 행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난 행복한데." 난 너무나 행복해요. 나 너무나 행복한데 지금 미국 와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랑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중국 음식 맨날 먹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사남 씨는 행복하지 않아요." "난 행복한데." "왜 네가 뭔데 나한테 행복하지 않다 그래." "아 네. 근데 저는 행복한데요."라고 하면서 거의 2-3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일단은 누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어타치 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쪼금 더 이런 것들에 쪼끔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설득하기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커넥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 잘 될 거예요."라고 위로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커넥션을 만듭니다. 커넥션을 만든 거예요. 왜? 문제가 없던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바꿔야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수록 보통 이런 거에 더 휩쓸릴 위험이 높은데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넌 문제 있는 사람이야."를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남한테 상담을 해 주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도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나의 자존감을 꺾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컬트 집단으로 끌으려고 하는 목적인데 자
요거에 관해서 자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막 같이 위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해결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그마한 희생을 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미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주식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식에서 손절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커피값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돌아서기는 쪼끔 좀 그렇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 보자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사이비 종교 기타 수업이라든지. 왜냐면 공짜잖아. 공짜면 나 가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단계에서도 그렇죠. 와서 그냥 보고만 가요. 어떤 제품인지 보고만 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수업 엄청나게 오래 하죠. 그 다단계 회사에서 야 우리 지금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는 사람 우리 이거 제품 공짜로 줄게. 다단계 제품 공짜로 줄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퀴즈 대회를 내. 자 우리 다단계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샴푸 제품은 뭘까요? 머리에 바르면 이 모발이 난다는 이 제품은 뭘까요? 10점짜리 문제하면 막 사람들 우와 네 저요 하면서 막 대답을 해. 그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들이 휩싸이게 만든다. 여기도 있으면 너무 재밌구나. 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인지부조화가 보통 생기기 마련인데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벗어나려는 본능보다는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주변을 따라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야. 아기 때부터 길러질 때부터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을 보고 흡수하고 따라하게 되는 건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능인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야 너는 여기 집단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까 보면은 지미 조스 씨도 썼죠. 짐 조스 씨도 썼던 건데 너는 이 타운을 벗어나면 독사에게 죽을 거야. 원주민한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용한다. 아니면 야 너 틀렸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도망갈 생각을 하니? 너는 틀렸어. 너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니? 너 틀렸어. 이런 식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끌어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도덕적 관념과 내 생각과 지금 내 주변의 분위기에 도덕적 관념이 다를 때 생기는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는데 그때 사람은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적 갈등을 받게 돼요. 좀 극화된 버전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걸 해야지. 넌 돈 벌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은 거지? 그럴 때 대부분의 인간은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따라야지.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은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쉽게 못 나갑니다. 쉽게 못 나가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이비 종교, 컬트 집단의 현실이고 쓰는 방법들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다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이런 식으로 정기라방을 앞으로 꼭 주식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할 얘기고 주중에 하는 것들은 평소처럼 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맞추고 여러분들 재미난 영상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는 유사남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